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우선 법원이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보셨습니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죠.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째로 일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그 성격, 그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을 하고 불법성과 위중함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재판부의 판시를 보면은 위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고 또 국가의 그 외교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쳤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것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죄송하다고 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받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제 형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한 전 총리 1심 판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방금 우리 성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위로부터 시작된 이 친위 쿠데타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대한민국이 더 어려운 어떤 길로 가는 것이고 상처와 회복의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의 깊게 봤던 점이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과 관련돼서도 잘못이 있지만 내란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던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질이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계몽령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경고성이었다라는 말도 모두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까요? 제가 둘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구속 피고인이 이 정도의 중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을 때는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구속 사유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 중에서 어느 하나로 정해서 밝히긴 합니다만은 실상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위중한 일에 관한 가능성을 염려한다는 것이 법원의 이면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쨌든 재판부가 사유로 들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한 선고 중에서 위증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43분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문건을 어딘가에 인멸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재판부가 구속사유로 지적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사유로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까지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자신은 계엄을 막으려 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총리를 2번이나 역임을 했고 관운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서 행보로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 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계엄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 장관들에게 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계엄의 어떤 부당한 절차적 어떤 결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데 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딱 정족수만 맞추기 위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일부 동의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을 골라서 연락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라고. 예. 그런데 정말 본인의 말처럼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빨리 와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건의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오히려 하지 않고 그냥 부른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송미령 장관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이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족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상목, 족태열 이런 장관들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부서하라고 하니까 거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거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본인의 주장처럼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이제 관심은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입니다. 이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이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걸로 보시나요? 일단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다만 여러 관련자들이 몇 개의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성격 자체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선고됐던 것과 비슷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린 것이 2016년 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 날짜로부터는 정확히 만으로 10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형 확정 판결 자체가 없고 심지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해서 다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니까 2심에서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서는 극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은 저는 희박하다. 그리고 특검이 그 구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다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도 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이지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비록 국정의 2인자이긴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가담을 했을지언정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12.3 비상계엄의 총체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의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계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인물의 조력이 없었다면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물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에도 어느 정도 상대적 균형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가 한층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이 당내 기류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뭐 직위원 재판장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재판부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가? 즉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형이 됐든 선고가 됐든 사형, 그 2인자였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요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23년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2인자였던 김영현과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안도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오늘로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료진 판단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 중에 산소 발생기를 꽂는 등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나빠져서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병원 후송도 권고를 받았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지금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오늘 농성장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방안이 제시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 단식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것은 현실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자체는 지금 주변에서 보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장 대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어제 119 구급대가 한번 왔는데 장동혁 대표 본인의 그 완고한 의사 때문에 병원에는 후송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하루가 갈수록 상황이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이어받아서 단식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단식을 끝내고 흐지부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에서 다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어받아서 본인의 몸을 던지는 자세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특검을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장 대표 단식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또 7일이 지났고 또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빨리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이제 결렬됐잖아요.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뭐 23일에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좀 장동혁 대표께서 좀 받아주시고 또 이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해훈 후보자의 검증을 잘 하면은 오히려 저는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청문회와 특검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형식으로 좀 합의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자연스럽게 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야의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귀국 직후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양당의 공조라는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직 아무런 이동도 하지 않는 게 더 맞다고. 이준석 대표, 이 장동혁 대표에게 너무 늦지 않게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힘을 모으면 장 대표의 단식도 멈추고 또 쌍특검 입법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하는 공동투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일종의 동조 단식을 하지 않자니 말로만 싸우고 16살이나 더 많은 장동혁 대표도 저렇게 몸을 던지는데 본인은 편하게 정치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단식을 하자니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과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할 때 이준석 대표는 퇴진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단식하고 누우면은 퇴진 책임론 이야기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할 때는 물론 그 단식은 본인을 위한 단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판단력만 흐려질 뿐 생뚱맞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를 할 때는 황교안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뒤집어야 되는 그 어려움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국민들의 동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 대표의 농성장에 방문하다 보니까 범보수 세력의 결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 대표 단식이 보수 결집의 발판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보수 결집의 발판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당 내외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던 세력들에게 재갈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갈을 물렸다.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장동혁 대표 취임한 지 좀 됐지만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또 당내 분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얼마 전까지 비대위설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단식을 좀 세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쓰러지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서 비판을 하던 배현진 의원 같은 분들도 초반에는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좀 분위기 모르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정가에서도 야, 장동혁 대표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센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결집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하던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어떤 다른들의 당내 리더십을 좀 세운 면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농성장 방문 이게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자꾸 한동훈 와라, 한동훈 나와라 하는 상황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의 단식은 국민을 보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오라고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무수석이 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죠. 어제 그 홍표 정무수석이 국회 본청까지 왔는데 단식장에는 오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드시 단식장에 들러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이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사실은 이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일제히 SNS에서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단식장을 방문하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어떤 조치를 내놓고 이러한 정치적 해법이 쉽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도 정말로 정치적인 해법을 원한다면은 좀 언행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는 방문하지 않아서 여러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걸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몇 메다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보지 않고 영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화 타협이 사라진 네, 국민의힘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 대표 농성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걸 두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을 적으로 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다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피치 못하지만 이 지난 정부하고 생각을 하면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4개월 전에도 또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예. 또 며칠 전에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다녀오셔가지고 여야 대표들을 함께 만났어요. 그때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식 1일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예. 좀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지 못한 이유는 지금 쌍특검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순서상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